사위의 목소리에서 냉기가 뚝뚝 떨어지던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내 금쪽 같은 딸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어도 단단히 끼었구나 하고 말이다. 칠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자식일이라면 심장이 먼저 반응하는 것이 엄밀하지만 이번 떨림은 여느 때와는 결이 달랐다. 사위, 김서방은 3년 전 딸 지은이와 결혼할 때만 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였다. 내 생일이면 백화점 명품관을 돌며 스카프를 골라오고 주말마다 찾아와 늙은 장모의 말벗이 되어주던 그 살갑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전화기 너머로 내뱉은 말은 믿기 힘들 정도로 차갑고 단호했다. 장모님, 당분간 집에 오지 마세요. 저희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던 내 손이 허공에서 갈 길을 잃었다. 주방 식탁 위에는 사위가 좋아한다고 해서 이틀을 꼬박 핏물을 빼고 양념을 재운 소갈비찜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갓 담근 파김치와 지은이가 좋아하는 잡채까지 반찬통 서너 개가 보자기에 쌓이기도 전에 거절당한 셈이었다. 나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보며 되물었다. 김서방, 무슨 일 있는가? 목소리가 왜 그래? 내가 뭐 실수한 거라도?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회사 일도 바쁘고 지은이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래요. 나중에 연락드릴 테니 무작정 찾아오지 마세요. 끊습니다. 뚜뚜뚜. 매정한 신호음이 귓가에 맴돌았다. 무작정이라니. 내가 언제 예고 없이 들이닥친 적이 있던가. 항상 미리 묻고 그들이 편한 시간에 맞춰 음식만 두고 나오곤 했던 나였다. 서운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큰 감정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다.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질 뿐 딸아이는 받지 않았다. 한참 뒤에야 엄마, 나 좀 바빠. 나중에 통화해. 라는 짧은 문자 한 통이 날아왔다. 평소라면 이모티콘을 섞어가며 애교스럽게 답했을 딸이었다. 문자의 건조함이 마치 사막의 모래바람처럼 내 가슴을 긁고 지나갔다.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자신의 은신처를 감추기 위해 입구에 쳐놓은 앙상한 가시덤불처럼 날카롭고도 위협적인 경고였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늙은이의 노파심이라 치부하기엔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짓눌려왔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키운 딸이었다. 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키우진 못했어도 마음만은 금지옥엽으로 길렀다. 지은이는 착하고 순해서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는 아이였다. 혹여나 시댁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아니면 부부싸움을 크게 한 건지 5만 가지 상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나는 결심을 굳혔다. 이대로 앉아서 속을 끓이느니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얼굴을 보고 확인해야겠다고 말이다. 사위가 오지 말라고 했으니 대놓고 들어가진 않더라도 경비실에 음식이라도 맡겨두고 딸아이 얼굴이나 잠깐 보자고 할 요량이었다. 나는 밤새 식어버린 갈비찜을 다시 데우고 반찬통을 꼼꼼하게 챙겨 보자기에 쌌다. 묵직한 보자기의 무게가 마치 내 걱정의 무게인 양 어깨를 짓눌렀다.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고 딸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강남의 번듯한 아파트 단지는 언제 와도 위압감이 들었다. 잘 정돈된 조경과 높게 솟은 건물들 사이로 고급 승용차들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겉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화롭고 부유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움이 오히려 내게는 폭풍 전야의 고요처럼 느껴졌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혹시 비밀번호도 바꿨을까?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문은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낡은 카디건에 보따리를 든 늙은 장모. 사위가 싫어할 만도 하겠다는 자격지심이 들었지만
딸을 향한 걱정이 그 모든 망설임을 집어삼켰다. 그날 밤 나는 뒤척이는 이불 속에서 뼈저리게 깨달았다.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미의 촉은 그 어떤 과학적 근거보다 정확하고 잔인하게 불길한 미래를 예견한다는 것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불안이 틀리기를, 그저 늙은이의 주책이기를 간절히 빌며 초인종 앞에 섰다. 딩동. 벨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분명 주말이라 집에 있을 시간이었다. 다시 한번 벨을 눌렀다.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귀를 문에 바짝 대보았다. 아주 미세하지만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린 것 같기도 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혹은 누군가 급하게 움직이는 소리. 나는 떨리는 손으로 현관 도어록 덮개를 올렸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띠띠띠띠.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여는 순간 훅 끼쳐오는 공기는 내가 알던 딸의 집 냄새가 아니었다. 항상 은은하게 퍼지던 라벤더 향 대신 묘하게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현관문 앞에 섰을 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단순한 더위 탓이 아니었다. 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파열음. 그것은 평화로운 가정의 소리가 결코 아니었다. 누구세요? 중문이 벌컥 열리며 사위가 튀어나왔다. 그의 옷차림은 엉망이었다. 늘 칼주름 잡힌 셔츠나 깔끔한 홈웨어를 입던 그가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본 사위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다. 당황스러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명백한 분노가 읽혔다. 장모님? 아니, 오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왜 말도 없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십니까? 사위가 소리를 버럭 질렀다. 그가 이렇게 내게 큰 소리를 낸 건 처음이었다. 나는 짐짓 태어난 척하며 신발을 벗으려 했다. 아니, 연락도 안 되고. 걱정이 돼서 반찬 좀 가져왔네. 지은이는 어디 있나? 좀 아프다며? 그냥 두고 가세요. 지은이 자요. 지금 꼴이 말이 아니라서 장모님 뵙기 싫답니다. 사위는 현관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내 뒤에 있는 누군가를 혹은 방 안에 있는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의 어깨 너머로 거실이 살짝 보였다. 평소라면 모델하우스처럼 정돈되어 있어야 할 거실 바닥에 화분이 깨진 채 흙이 쏟아져 있었고 소파 쿠션은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김서방, 집골이 이게 뭔가?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 없어요. 실수로 깬 겁니다. 제발 좀 가세요. 그가 내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밀어내려 했다. 사위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팔뚝이 으스러질 것 같았다. 그때였다. 안방문이 살짝 열리며 누군가의 그림자가 비쳤다. 엄마?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 내 딸 지은이었다. 사위가 황급히 뒤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 그 고함 소리에 나는 본능적으로 사위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안방 문 앞에 서 있는 딸을 마주한 순간 나는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반찬통이 깨지며 붉은 국물이 바닥으로 번져나갔다. 하지만 내 눈에는 그 붉은 국물보다 딸의 얼굴에 핀 검붉은 얼룩만이 들어왔다. 지은아, 네 얼굴이 이게 다 뭐니? 그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그것도 남편이 아내에게 할 수 있는 짓이 아니었다. 한쪽 눈은 시퍼렇게 부어올라 뜰 수도 없었고 입술은 터져 피딱지가 앉아 있었다. 목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뱀처럼 휘감겨 있었다. 내 딸, 내 목숨보다 귀한 딸의 얼굴이 지옥 그 자체였다. 넘어진 거야.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사위가 내 뒤에서 다급하게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 뻔뻔한 목소리가 내 이성을 끊어놓았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 사위를 노려보았다. 방금 전까지의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내 안에서 뜨거운 용암 같은 분노가 끓어올랐다. 넘어져? 넘어져서 목에 손자국이 생겨? 자네, 지금 나를 바보 천치로 아는가? 내 서슬퍼런 일갈에 사위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다. 나는 다시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이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남편의 눈치를 살피며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내가 이 집 문턱을 넘지 않았다면 오늘 내 딸은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딸의 멍든 뺨을 어루만지려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다. 그 거부의 몸짓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 집은 더 이상 신혼의 단꿈이 서린 보금자리가 아니었다. 이곳은 악마가 사는 소굴이었다. 짐 싸라, 당장 가자. 나는 딸의 손목을 낚아챘다. 하지만 사위가 거칠게 내 앞을 막아섰다. 이 사람이 어딜 갑니까? 부부싸움 좀 한 거 가지고 유난 떨지 마세요. 장모님이 끼어들 일 아닙니다. 비켜. 나는 사위의 가슴을 온 힘을 다해 밀쳤다. 칠순 노인의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사위가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나는 그 틈을 타 딸을 끌어안았다. 지은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단순히 딸을 때린 남편이 아니라 내 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저 악마 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바닥에 쏟아진 갈비찜 국물이 핏물처럼 흥건한 거실 한복판에서 나는 이를 악물고 다짐했다.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노라고. 딸의 얼굴에 새겨진 그 참혹한 흔적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지난 3년간 내가 모르고 지나쳤던 지옥의 지도였다. 시퍼렇게 멍든 눈두덩과 터진 입술, 그리고 목덜미에 남은 선명한 손자국. 그것은 넘어져서 생길 수 있는 상처가 결코 아니었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다 못해 바닥을 뚫고 지하로 꺼지는 것만 같았다. 70평생 산전수전 다 겪으며 살아왔지만 자식의 무너진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큼 살이 떨리고 피가 마르는 고통은 없었다. 나는 바닥에 흩어진 반찬통 조각들을 밟는 줄도 모르고 딸에게 다가갔다. 지은아, 이게 무슨 꼴이니? 세상에 세상에. 내 손이 딸의 어깨에 닿자마자 지은이는 감전된 사람처럼 파르르 떨었다. 그 반응은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어미의 손길조차 공포로 받아들이게 만든 저 인간, 아니 저 짐승 같은 놈에 대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사위를 노려보았다. 그는 여전히 팔짱을 낀 채 짐짓 억울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뻔뻔한 낯짝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었다. 자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짓인가? 어떻게 아내를, 내 딸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내 호통에도 사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한숨을 푹 내쉬며 머리카락을 쓸어넘겼다. 마치 말이 통하지 않는 어린아이를 달래는 듯한 지극히 모욕적이고 가소롭다는 태도였다. 장모님, 오해하지 마시라니까요. 지은이가 요즘 우울증이 심해요.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안 먹고 발작하다가 혼자 넘어진 겁니다. 제가 말리느라 잡은 거지 때린 게 아니라고요. 발작? 우울증? 멀쩡하던 애가 무슨 우울증이야. 그리고 말리는데 목을 졸라? 자네는 사람 목을 조르면서 말리나? 아, 진짜 말이 안 통하시네. 장모님이 이렇게 흥분하시니까 지은이가 더 불안해하잖아요. 보셨으면 이제 그만 가세요. 저희끼리 해결합니다. 사위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그는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인 딸에게 돌리고 나를 상황을 악화시키는 불청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인가. 눈앞이 아찔했다. 저 능수능란한 거짓말 속에서
내 딸은 얼마나 오랜 시간 고립되어 있었을까. 그 순간 나는 사위의 눈빛에서 소름 끼치는 이질감을 느꼈다.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날뛰던 분노는 온데간데 없고 차갑게 가라앉은 파충류의 눈동자가 나를 훑어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의 영토를 침범당한 포식자가 침입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산하는 지극히 섬뜩하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나는 더 이상 사위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함을 깨달았다. 지금 중요한 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딸을 이 지옥구덩이에서 빼내는 것이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은 딸의 손을 꽉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지은아, 일어나라. 엄마랑 가자. 여기 더 있다간 너 죽어. 엄마가 다 책임질 테니까 일단 집으로 가자. 응? 나는 딸을 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지은이는 요지부동이었다. 아니, 오히려 내 손을 뿌리치려 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다. 그 눈은 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서 있는 사위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엄마, 그냥 가. 나 괜찮아. 오빠 말이 맞아. 내가 실수한 거야. 뭐라고? 지은아, 정신 차려. 이게 어떻게 실수야? 너 거울 안 봤어? 네 얼굴이 지금 어떤지 아냐고. 제발 그냥 가줘, 엄마. 나 피곤해. 쉬고 싶어. 엄마가 이러면 나 더 힘들어. 딸의 목소리는 기어 들어갈 듯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거부의 의사는 분명했다.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다. 살려달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영혼이 파괴된 자의 체념이었다. 사위가 딸의 머리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나직하게 말했다. 들으셨죠? 지은이가 쉬고 싶다잖아요. 억지로 끌고 가는 게 더 폭력입니다, 장모님. 사위가 내 어깨를 잡아 끌었다. 나는 버티려 했지만 딸아이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을 보자 힘이 쭉 빠져버렸다. 딸은 입모양으로 가, 제발 가 라고 말하고 있었다. 내가 여기서 더 고집을 피우면 내가 떠난 뒤 딸이 겪을 보복이 두려운 것이리라. 그 처참한 진실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결국 나는 사위의 손에 떠밀려 현관까지 밀려나왔다. 신발을 신는 내내 손이 떨려 구두 주걱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다. 사위는 현관문을 잡고 서서 내가 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승리감마저 감돌았다. 살펴가세요. 그리고 당분간은 연락하지 마시고요. 지은이 안정되면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김서방, 내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네. 내 딸 털끝 하나라도 더 건드리면 그땐 내가 자네 죽이고 감옥 갈 거야. 명심해.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마지막 경고를 날렸다. 하지만 사위는 코웃음을 치며 문을 닫으려 했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거실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딸의 작고 초라한 등이 보였다. 쾅! 육중한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내 딸이 갇힌 감옥의 창살이 내려오는 소리처럼 내 심장을 짓누르고 숨통을 조여왔다. 도어록이 철커덕 잠기는 기계음이 뒤이어 들려왔다. 나는 잠긴 문 앞에 서서 하염없이 문고리를 바라보았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귀를 문에 대보았지만 방음이 잘 되는 고급 아파트는 잔인하리만치 고요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늙은 여자를 보았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진 채 넋이 나간 노파. 무력감.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딸이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쫓겨난 내 자신이 사무치게 미웠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봄바람이 살랑거렸지만 내 몸은 한겨울 벌판에 서 있는 것처럼 오들오들 떨렸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다 멈췄다. 딸이 완강히 거부하고 사위가 우울증에 의한 자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개입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돌아갈 공산이 컸다. 게다가 경찰이 다녀간 뒤 사위의 분풀이가 더 심해질까봐 겁이 났다. 그때였다. 멍하니 아파트 입구를 바라보던 내 눈에 익숙한 차 한 대가 들어왔다. 사위의 차였다. 분명 주말이라 쉬고 있다고 했는데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조수석에는 낯선 여자가 타고 있었다. 썬팅이 짙어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젊은 여자의 실루엣이 분명했다.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한 전율이 일었다. 아까 현관에서 맡았던 그 비릿하고 퀴퀴한 냄새 속에 섞여 있던 미미한 향기. 그것은 딸아이가 쓰는 라벤더 향이 아니라 진하고 독한 머스크 향수 냄새였다. 그리고 깨진 화분 옆에 뒹굴건 딸의 것이라기엔 너무 화려했던 립스틱 자국이 묻은 머그컵. 나는 벌떡 일어났다. 다리의 떨림이 멈추고 대신 차가운 이성이 머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가정폭력이 아니었다. 사위라는 작자가 내 딸을 고립시키고 폭행한 뒤 뻔뻔하게 외도까지 저지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래, 어디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나는 멀어지는 사위의 차 뒷공무니를 노려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 도끼가 서렸다. 당장 쳐들어가서 머리채를 잡는 건 하수나 하는 짓이다. 저 악마 같은 놈을 잡으려면 나 역시 악마가 되어야 했다.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지옥불에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택시를 호출했다.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서 수첩을 꺼냈다. 사위의 차 번호, 그리고 그가 나간 시간. 나는 또박또박 기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딸을 구하기 위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진정한 복수는 뜨거운 불길 속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얼음장 밑에서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삼키며 아파트 단지 근처 커피숍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창가 너머로 사위의 차가 빠져나간 입구가 보였다. 손에 쥔 수첩에는 사위가 나간 시간, 그리고 그 차에 동승했던 낯선 여자의 인상착의가 적혀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금 당장 딸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빈손으로 갔다가는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거나 사위의 교묘한 연기에 놀아날 것이 뻔했다. 놈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했다. 나는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고 며칠 전부터 우편함에 꽂혀 있던 고지서들을 떠올렸다. 아까 딸의 집을 찾아갔을 때 경항이 없는 와중에도 현관 신발장에 수북이 쌓여있던 우편물들이 눈에 밟혔었다. 최고장, 독촉장이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봉투들. 사위가 황급히 감추려 했던 그것들이 내 딸의 목을 조르는 또 다른 밧줄임을 직감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나는 다시 딸네 아파트로 향했다. 사위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터였다. 경비실의 사정에 마스터키를 빌릴 수는 없었지만 딸이 집에 있었다. 나는 현관문 앞에 서서 벨을 누르는 대신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십 통의 연결음 끝에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지은아, 나다. 문 앞에 있어. 김서방 나가는 거 보고 왔다. 잠깐만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얼굴만 보고 가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다. 안에서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문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듯 속삭였다. 엄마가 미안해. 아까 그냥 가서 미안해. 너 혼자 두고 가서 엄마가 죽을 죄를 졌다. 문 좀 열어줘, 아가. 띠띠띠띠.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천국으로 가는 문이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문이 열리고 나는 다시금 참혹한 딸의 모습을 마주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울 시간이 없었다.
나는 딸을 와락 끌어안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현관을 잠갔다. 그리고 신발장에 처박혀 있던 우편물들을 거실 바닥에 쏟아부었다. 지은아, 이게 다 뭐니? 솔직하게 말해. 저놈이 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딸은 바들바들 떨며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뜯겨진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대부업체에서 보낸 독촉장이었다. 금액을 확인한 내 눈이 휘동그레졌다. 1억, 2억, 합치면 10억이 넘는 돈이었다. 아파트 담보 대출에 딸 명의로 된 신용대출까지 한도 끝까지 끌어다 쓴 상태였다. 사위라는 작자는 내 딸의 60만 유린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 딸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삶의 터전까지 송두리째 저당 잡혀 악마의 아가리에 쳐넣고 있었다. 그 여자가 시켰어. 지은이가 목이만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오빠가 사업한다고 그 여자랑 같이 투자한다고 내 명의 빌려갔어. 안 해주면 때리고 죽인다고 해서. 내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불륜도 모자라 내연녀와 짜고 조강지처를 빚더미에 앉히다니. 이것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나는 딸의 손을 잡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사위가 가장 아끼는 금고, 그리고 그가 집착하듯 관리하던 홈 CCTV 서버가 있는 서재로 향했다. 비밀번호 알지?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사위는 의심이 많지만 게으른 인간이었다. 결혼 기념일이나 본인 생일 따위로 해놓았을 게 뻔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0912, 그놈의 생일과 내연녀를 만난 날짜로 추정되는 숫자를 조합하자 잠금이 풀렸다. 서버에 저장된 영상들을 확인하던 나는 입을 틀어막았다. 그곳에는 지난 수개월간 딸이 당해온 폭행의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발로 걷어차이고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는 내 딸, 그리고 그 옆에서 낄낄거리는 사위의 모습. 모니터 화면 속에서 재생되는 영상은 차마 두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생지옥 그 자체였다. 나는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지만 내 눈은 독사처럼 화면 속 사위의 만행을 한 장면도 놓치지 않고 뇌리에 새겨넣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들을 USB에 옮겨 담았다. 그리고 서재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사위의 세컨드폰을 발견했다. 충전기를 꽂자 전원이 들어왔다. 그 안에는 내연녀와 나눈 적나라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파일들이 가득했다. 자기야, 이번에 승진하면 바로 이혼하는 거지? 그년 명의로 된 빚은 어떻게? 걱정 마. 파산 신청하게 만들고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내쫓을 거야. 넌 몸만 와.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이 되어 내 고막을 찢고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사람이 어떻게 탈을 쓰고 저런 짓을 꾸밀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모든 증거를 챙겨 가방에 넣었다. 그때 현관 도어록 득거리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사위였다. 예상보다 빨랐다. 지은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나는 딸을 안심시키며 재빨리 서재를 나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다행히 사위는 술에 거나하게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야, 강지은, 밥 안 차려놓고 뭐해? 사위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사위는 소파에 널브러져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있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드디어 다음 주면 이사 정무 승진이다. 지긋지긋한 이 집구석도 이제 끝이야. 승진. 그 단어가 내 귀에 꽂혔다. 놈이 가장 기다려온 순간, 가장 높이 날아오르려는 그 순간. 그래, 그때다. 지금 당장 나가서 저놈의 머리통을 부숴버리고 싶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 놈이 쌓아올린 사회적 지위, 명예,
그리고 그가 꿈꾸는 장밋빛 미래까지 모조리 박살내야 한다. 나는 사위가 코를 골며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나는 딸을 데리고 나올 수 있었다. 지윤이는 무서워서 못 간다고 버텼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여기 있으면 너 죽어. 엄마랑 가자. 가서 저놈이 피눈물 흘리는 꼴을 똑똑히 지켜보자. 우리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집을 빠져나왔다.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계단을 통해 15층에 걸어 내려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택시에 올라타 멀어지는 아파트를 바라보며 나는 품에 안은 가방을 꽉 쥐었다. 이 안에는 사위의 인생을 끝장낼 다이너마이트가 들어있었다. 집에 도착해 딸을 재우고 나는 식탁에 앉아 사위의 회사 홈페이지를 뒤졌다. 다음 주 금요일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는 창립 기념일 및 임원 승진 축하연. 사위의 이름이 승진자 명단 가장 위에 자랑스럽게 올라 있었다. 나는 달력의 날짜에 붉은색 동그라미를 쳤다. 내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대신 서늘한 살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사위여, 부디 그날까지 마음껏 웃고 떠들거라. 네가 가장 행복해하는 그 순간, 네가 서 있는 그 화려한 단상을 너의 단두대로 만들어줄 테니. 창밖으로 동이 터오고 있었다. 어둠은 물러가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식어버린 커피를 단숨에 들이켰다. 쓰디쓴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이제 일주일. 그 일주일은 내 딸이 흘린 3년의 피눈물을 갚아줄 길고도 짧은 심판의 시간이 될 것이었다. 거짓으로 쌓아올린 바벨탑은 높으면 높을수록 무너질 때 굉음이 요란한 법. 오늘 밤이 바로 그 탑이 잿더미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호텔 연회장의 샹들리에는 눈이 부시도록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고급 샴페인이 터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그곳은 지옥 같은 내 딸의 집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연단 중앙에는 오늘의 주인공인 사위 김서방이 서 있었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고 샴페인 잔을 높이 든 그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함과 희열이 넘쳐 흘렀다. 그 옆에는 내 딸 대신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내연녀가 마치 안주인이라도 되는 양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 역겨운 풍경을 지켜보는 내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차가운 미소를 머금었다. 나는 미리 준비한 단정한 정장을 입고 연회장 구석진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었지만 칠순 노인의 등장을 제지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오히려 직원들은 나를 사위의 친척 얼음찜으로 여기고 정중히 안내했다. 나는 가방 속에 든 USB를 만지작거리며 때를 기다렸다. 사위의 승진을 축하하는 영상이 상영될 순서가 다가오고 있었다. 단상에 오른 사위가 마이크를 잡았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다. 그는 짐짓 겸손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과 동료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는 연기를 했다.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준 가족의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비록 오늘 아내가 몸이 좋지 않아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 자리를 빌려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뻔뻔함이 하늘을 찌르는 그 멘트에 내 속에서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가족의 사랑. 아내를 샌드백 취급하고 다른 여자와 뒹굴던 놈이 입에 올릴 단어가 아니었다. 그의 목소리가 자신의 아내의 삶을 짓밟은 폐허 위에서 가족애를 찬양하는 그 가증스러운 위선이 내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 뒤편의 음향 조정실로 향했다. 조정실 앞을 지키던 젊은 직원이 나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최대한 인자하고 품위 있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다. 수고가 많아요. 내가 김전무 장모인데 우리 사위 몰래 준비한 서프라이즈 영상이 있어서 그래요. 가족들이 응원 메시지 담은 건데 지금 틀어줄 수 있겠나?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장모라는 말과 내 손에 들린 묵직한 봉투, 약간의 수고비가 든를 보고는 경계심을 풀었다. 아, 네. 전무님께서 좋아하시겠네요. 이쪽으로 주시죠. 직원이 내 USB를 받아들고 콘솔에 꽂았다. 나는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태연하게 그가 파일을 여는 것을 지켜보았다. 파일명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누가 봐도 감동적인 축하 영상처럼 보이는 제목이었다. 지금 바로 재생하면 되죠? 그럼 아주 크게 틀어주게. 소리도 제일 크게. 직원이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나는 조정실을 빠져나와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섰다. 사위는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성공 신화를 늘어놓고 있었다. 앞으로도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이끌어. 그때였다. 연단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번쩍이며 화면이 바뀌었다. 웅장한 배경음악 대신 치직하는 잡음과 함께 거친 숨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왔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위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연회장은 얼음물을 끼얹은 듯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에 휩싸였다. 스크린을 가득 채운 것은 사위가 내 딸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패대기 치는 CCTV 영상이었다. 악! 오빠, 잘못했어. 제발. 시끄러워. 돈 어디다 숨겼어? 인연이 죽고 싶어 환장했나? 선명한 화질과 고막을 찢을 듯한 비명소리가 최고급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우아하게 와인을 마시던 사람들의 손이 멈췄고 사위의 얼굴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다. 그것은 단순한 방송사고가 아니었다. 빔 프로젝터의 불빛은 마치 단두대의 칼날처럼 어둠을 가르고 내려와 위선자의 목을 칠 준비를 마친 심판의 서관이었다. 이게 뭐야? 꺼! 당장 끄라고! 사위가 비명을 지르며 스크린을 가리켰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며 내연녀와 사위가 침대 위에서 낄낄거리는 영상과 통화 녹음이 재생되었다. 자기야, 그년 명의로 대출 땡긴 거 파산 신청하면 우리한테 불똥 안 튀는 거지? 걱정 마. 내가 다 알아서 해. 그 멍청한 년은 지가 빚진 줄도 몰라. 쫓아내고 우리끼리 새 출발하자. 적나라한 대화 내용에 장내는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옆에 서 있던 내연녀에게 꽂혔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치다 드레스 자락에 걸려 넘어졌다. 저건 조작입니다. 음해예요. 사위가 발악하며 소리쳤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회장석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분노에 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위의 직속 상사들도 경멸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했던 축제의 장은 순식간에 무거운 침묵과 서늘한 냉기가 감도는 심판의 법정으로 돌변해 있었다. 나는 인파를 헤치고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나갔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사위가 나를 발견하고는 도끼 어린 눈으로 노려보았다. 장모, 당신이 한 짓이야? 그는 당장이라도 나에게 달려들 기세였다. 하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스피커에서 찢어지는 듯한 하울링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사람들의 주의를 더욱 집중시켰다. 네, 제가 했습니다. 저 영상 속에서 피 흘리며 맞고 있는 여자가 바로 제 딸입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또렷했다.
여러분은 지금 인면수심의 괴물을 보고 계십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내연 여와 짜고 아내 명의로 10억이 넘는 빚을 지게 만든 파렴치한 인간이 과연 이 회사의 임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까? 장내가 술렁거렸다. 여기저기서 짐승만도 못한 놈, 어떻게 저럴 수가, 라는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사위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나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늙은 여편네가 미쳤나? 어디서 헛소리를. 그가 주먹을 지켜든 순간 연회장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 제복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들이닥쳤다. 김민준 씨, 특수폭행 및 사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들이 사위의 팔을 꺾고 수갑을 채웠다. 철컹 하는 금소금이 연회장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사위의 인생이 끝나는 종소리였다. 사위는 바닥에 무릎이 꿇린 채 발버둥쳤다. 이건 와!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건 모함이야! 장모, 두고 봐! 가만 안 둘 거야!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악을 썼다.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흩어질 뿐이었다. 내연녀 역시 공범 혐의로 경찰에게 연행되었다. 그녀의 화려한 드레스는 바닥에 끌려 흙투성이가 되었고 마스카라가 번진 얼굴은 괴기스럽게 일그러져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복판에 홀로 서서 나는 끌려가는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가 아니었다. 딸을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처절한 전쟁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다. 회장이 나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저희가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자녀분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을 하겠습니다.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상은 필요 없었다. 내 딸이 잃어버린 웃음을 되찾는 것, 그것만이 내가 바라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로비의 회전문이 돌아가며 바깥의 찬 공기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렸다. 딸이었다. 엄마, 어디야? 지은아, 엄마 이제 간다. 다 끝났어. 이제 아무도 너 못 괴롭혀.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택시를 잡으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악몽의 밤이 지나고 이제 진짜 새벽이 오고 있었다. 내 손에 쥐어진 휴대폰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것은 승리의 열기이자 다시 시작될 우리 모녀의 삶을 위한 따뜻한 온기였다.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햇살이 비치듯 악인이 사라진 세상은 그제야 제 색깔을 되찾기 시작했다. 화려했던 호텔 연회장의 밤이 지나고 맞이한 아침은 잔인하리만치 고요했지만 그 정적은 두려움이 아닌 평화의 서막이었다. 사위, 아니 김민준이라는 범죄자는 그날 밤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 다시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죄목은 상습 폭행과 협박뿐만이 아니었다. 회사 공금을 횡령해 내양녀에게 건넨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대기업 임원 자리는 하루아침에 파면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로 바뀌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은 치열했지만 결과는 명백한 사필 규정이었다. 내가 연회장에서 터뜨린 영상은 그 어떤 변호사도 뒤집을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봉을 두드리던 순간 김민주는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떨구었다. 그 오만하던 어깨가 한없이 쪼그라든 모습을 보며 나는 비로소 긴 숨을 토해낼 수 있었다. 내 연녀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김민준이 시켜서 한 일이라며 발뺌하려 했지만 내가 확보했던 통화 녹음 파일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사기 방조와 횡령 공모 혐의가 인정되었고 무엇보다 그녀가 탐냈던 그 화려한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다. 딸의 명의로 빌렸던 거액의 대출금은 사기에 의한 계약임이 입증되어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 상당 부분 구제받을 수 있었다. 남은 빚은 김민준과 내연녀에게 구상권이 청구되었고 그들은 감옥 안과 밖에서 평생을 빚더미에 눌려 살아가게 되었다. 철창 안에 갇힌 전 사위가 보낸 옥중 편지는 참회록이 아니라 악에 바친 저주였으나 그 종이쭈가리는 우리 모녀의 단단해진 일상을 흠집내기엔 너무나 얇고 초라했다. 나는 편지를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더 이상 내 딸의 인생에 그 남자의 이름 석자가 들어올 자리는 없었다. 우리는 그가 살던 강남 아파트를 처분했다. 끔찍한 기억이 서린 그곳을 떠나는 날,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마당에는 딸이 좋아하는 라벤더를 심고 거실에는 햇살이 잘 드는 큰 창을 냈다. 처음 몇 달간 지은이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식은땀을 흘렸다. 그때마다 나는 딸을 곁을 지키며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 엄마가 있다.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그 주문 같은 위로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딸의 얼굴에서 그늘이 걷히기 시작했다. 시간은 더디지만 확실한 치료제였다. 지은이는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결혼 전 미술을 전공했던 딸의 손끝에서 다시금 아름다운 색채가 피어났다. 캔버스 위에는 더 이상 어두운 감옥이 아닌 밝고 따뜻한 풍경들이 채워졌다. 딸의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내 마음속 응어리도 하나둘 녹아내렸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돌고 돌아 다시 봄이 왔다. 마당에 심은 라벤더가 보랏빛 향기를 뿜어내는 저녁이었다. 우리는 거실 창가에 앉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메뉴는 내가 직접 만든 갈비찜과 잡채, 그리고 딸이 사온 붉은 와인 한 병이었다. 엄마, 이거 마셔봐. 내가 엄마를 위해 고른 거야. 지은이가 와인잔을 채워주며 웃었다. 1년 전 멍들고 부어올라 나를 피하던 그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맑은 피부에 생기가 돌았고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딸의 명의로 된 빚더미는 욕망의 바벨탑을 쌓으려던 그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었고 우리는 그 폐허 위에서 비로소 잡초를 뽑고 새로운 씨앗을 뿌릴 준비를 마쳤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올리며 딸을 바라보았다. 지은아, 고생 많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다시 웃어줘서. 아니야, 엄마. 엄마가 없었으면 나 정말 어떻게 될지 몰라. 엄마가 나 살린 거야. 나 다시 태어나게 해준 거야. 딸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 역시 코끝이 찡해왔다.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라지만 자식을 지키기 위해 악마와 싸워 이긴 이 기억은 훈장이 되어 내 남은 생을 지탱해 줄 것이었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챙 하는 맑은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다. 와인의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그것은 승리의 맛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범한 행복의 맛이기도 했다. 창밖으로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우리 모녀를 비추고 있었다. 문득 지난날의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오지 말라던 사위의 차가운 목소리, 딸의 멍든 얼굴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절망, 그리고 연회장에서 마이크를 잡았을 때의 떨림까지. 그 모든 시련을 건너 우리는 지금 여기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곳에 마주 앉아 있었다.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의 미소를 되찾고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떨지 않게 되는 것. 바로 그 평범한 기적이었다. 엄마, 나 이제 정말 행복해.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알콩달콩 살자. 그래, 그러자. 아프지 말고 기죽지 말고 우리 딸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따뜻했다. 이제 더 이상 차갑게 식어떨던 그 손이 아니었다. 내 손의 온기가 그리고 딸의 손의 온기가 맞닿아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없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집, 이것이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풍경이었다. 악몽은 끝났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그리고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건배를 제안했다. 당신들의 사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해낸 이 밤을 위하여.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